안녕하세요. 예, 정시에 딱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5분 좀 늦어졌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이제 이 학원에 처음 오게 된 송인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단순히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대치동에서 학원도 운영하고 했었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국어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 학원에 혹은 저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판단은 조금 미뤄두시고 오늘은 국어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금까지의 국어 공부가 뭐가 문제였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강남 하이퍼 의대관에서 재수종합반에서 수업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최용훈 국어학원이라고 내신 전문 학원, 그 최용훈 국어학원의 최용훈 원장 대표가 대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와달라고 해서 거기서도 좀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대성학원, 메가스터디에서 쭉 수업을 했었고, 그 전에는 경기외고에서 교사 생활을 3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외고에 가기 전에는 원효로에 있는 성심여자고등학교에서 6년간 교편을 잡았었고요. 그 전에는 서강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예전엔 많이 알았는데 경남 거창고등학교에서 공부했었고요. 저는 원래 사실 중학교 때 수학 엄청 좋아했어요. 과학도 좋아했고. 근데 과학고등학교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 교무부장 선생님이 과학고등학교 입시 날짜를 속이셨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마감됐더라고요. 같은 재단에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그래서 이제 못 갔고 반발심에 거창고등학교에 갔고, 저는 원래 과학자가 꿈이었다가 이제 의대 가고 싶었는데, 거기 은사님들 보시면서 사람들 몸을 고치는 것보다 마음, 미래를 고치는 게 훨씬 가치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문과로 바꿔서 국문과에 갔습니다. 국문과에 간 것도 사대를 진학하지 않고 국문과를 택한 거는 국문학, 국어학을 국어 교육 수준에서, 고등학교 국어 교육 수준에서만 연구하고 싶진 않았어요. 본격적인 문학과 본격적인 어학자로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 갔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성심여자고등학교를 저는 지금도 좋아하고 선배들을 존경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심여자고등학교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귀족학교,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거든요. 역사와 전통이 있고 꽤 열심히 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40년이었는데 40년 동안 국어를 가르쳐온 이 학교가 저한테 얘기해 줄 게 없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제가 마음대로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학을 졸업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가르쳐도 된다는 게 너무 놀라웠죠. 그렇게 2년을 보내고 3년째가 되니까 선배들이 이제 송 선생님도 고3 수업 해야지, 그리고 고3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문학을 가르치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비문학을 푸는 걸 보여주고 애들은 그걸 구경하는데, 그 수업을 마치고 나와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괴로웠어요. 내가 뭘 가르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은 뭘 배워야 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어를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문학, 특히 독서에 대한 이론이 국내에서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수원에 2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고 나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장학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나가는 말로 그럼 당신이 해볼 거냐. 그래서 제가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답은 없지만 문제점은 알 것 같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연수원 선생님들은 이제 경력이 좀 한 4, 5년 되면 누구나 봐야 되는 그 연수원에 제가 최연소 강사였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문제점을 얘기하고 나니까 책임감이 있잖아요. 문제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우리나라 첫 1호 논문 게재자가 저예요. 그래서 그 뒤로 나온 이론들은 거기를 바탕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객관적 읽기와 전략적 문제 해결이라는 저의 문제 인식입니다. 이 출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 제가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야구장에 끌고 가셨는데 그게 우리나라 프로야구 첫 경기였어요. 프로야구가 생긴 첫 개막 경기 삼성 라이온즈와 MC 청룡의 경기였는데 MC 청룡이 지고 있다 9회 말에 말홈런 치고 이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야구부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 4, 5, 6, 4년 동안 야구 선수였고 중학교 때는 저희 중학교에 야구부가 없었고 제가 이렇게 지켜보더니 축구부 감독님이 부르셔가지고 축구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축구를 배울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가마차기를 배우는 날이에요. 뭔가 배우는 날은 중학교 때까지는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여 그럼 모여 그래서 이제 코치님이 여기서 공을 찹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갈 때까지 차십니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다시 안 차요. 자, 봤지? 차봐. 그러고서 저희 둘에서 차면 안 들어가면 엎드려 이렇게 축구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갔는데 저희 코치님이 국가대표 상비군 하다 오신 분이었는데 자, 오늘 예를 들어서 가마차기를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저희 나가니까 어디로 가나 교실로 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에 가니까 코치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게 뭐냐? 공 차는 애들은 동그라미는 다 공이에요. 공이요. 그랬더니 그렇지. 여기에 공이 이렇게 있으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데 이쪽을 공을 탁 차게 되면 공이 이렇게 회전하겠죠. 이 공에는 항상 실밥이 있습니다. 실밥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밥이 공기와의 마찰을 일으켜서 공기를 이쪽으로 실어날아서 이쪽은 고기압 형성이 되고 이쪽은 저기압 형성이 되어서 공이 경향적으로 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운동장에서 모여. 그래가지고 저희들 또 모였죠. 그러니까 잘 봐. 그래서 저희는 이거 보고 있었더니 어딜 보냐? 공을 봐야지. 여기가 원리고 여기가 결과잖아요. 이걸 어떻게 차는 건지를 보려면 여기를 봐야죠. 다 엎드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엎드려 있더니 코치님이 공에서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은 그 공을 만든 회사의 로고예요. 공이 돌아다니는 광고판이니까. 그래서 나이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나이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프리킥 찰 때 내가 찰 부분을 대부분 회사의 로고에 딱 맞춰 놓는 거거든요. 거기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달려오는 코치님의 발등이 여기를 딱 가격하는 순간 딱 보니까 공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는 더더욱 막연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제를 찾아봐. 얘들아. 선생님 주제가 뭔가요? 주제는 그 문의 중요한 부분이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했잖아. 이런 식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를 때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연수원에서 강의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논술이 부활되면서 연락이 와서 제가 논술 개발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현행 하고 있는 논술을 개발한 사람이 서울시 논술교육지원단에서 만들었는데 그 7명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EBS 강의도 했었고 그래서 논술 하다가 이제 학교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꾸준히 학생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온 바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양력은 좀 민망해서 1분만 좀 적어놨고요. 자, 국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국어라는 과목은요.
아까 축구 얘기를 했잖아요.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우리나라 남자애들이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 때 공을 차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을 많이 차는데 그 세월에 비해서 축구 실력이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축구는 구기 종목 중에서 진입장벽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규칙이 단순합니다. 자, 이거 밖에 나오면 안 돼. 손 대면 안 돼. 너희는 여기로 넣어, 여기로 넣어. 이게 답니다. 제일 복잡한 게 옵사이드. 그래서 맨날 그거 가지고 난리죠.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축구가 아니라 아이스하키 링크에 데려가서 장비를 채워놓고 들으면 나한테 왜 이러냐,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모국어로 써 있으니까 배우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그냥 합니다. 그런데 국어는 문법 문제를 빼놓고 나면 전부 다 읽기 시험이에요. 읽기 시험이라는 것은 지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지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지문을 잘 읽어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지문을 어떻게 해야 잘 읽을까요? 여러 가지 종류의 지문이 나옵니다. 시, 소설, 비문학이라고 하는 논설문. 그러면 각 영역별로 거기 있는 내용인데요. 구조적인 독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시는 어떻게 읽는 건지, 소설은 어떻게 읽는 건지, 비문학은 어떻게 읽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리로 치자면 레시피인 겁니다. 여기가 비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배우는데 레시피 없이 하는 요리가 연습일까요? 내가 세계 된장찌개 끓이기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레시피는 없이 맨날 열심히 끓여. 열심히는 하지만 이게 연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구체적인 뭐가 없으니까. 매번 우연적이라는 거죠. 학생들한테 늘 물어봅니다. 의대관 애들도. 너는 현대시를 어떻게 읽니? 누구보다 그게 있어야 되겠죠. 이 전략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라도 있어야 되겠죠. 없습니다. 현대시는 어떻게 읽는가? 현대소설은 어떻게 읽는가? 없습니다. 그냥 읽는 거죠. 막연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비문학이나 소설이나 시를 읽는 게 롯데 백화점 문화센터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읽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여기가 면접시험장이라고 치자면 뭐 반 붙고 반 떨어진 면접시험장이에요. 그래서 면접하기 전에 텍스트를 줘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읽고 있으면 요즘 많은 직장들이 그렇게 면접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가면 면접관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면접을 끝나고 났는데 난 떨어졌는데 뉴스를 보니까 나와 같이 이 면접에 응시한 응시생 중에 몇몇이 미리 면접관의 질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겠죠. 질문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훨씬 더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면접관인데 들어가서 면접관이 누구누구 씨, 송인호 씨, 이 아까 나눠드린 텍스트의 3쪽에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면접에 응하는 사람이 그거 이렇게 하면 벌써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면접관 입장에서 내가 한 질문이 이전에 했던 수많은 기출문제 유형에 벗어나는 질문이 아닐 텐데 그걸 충분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런 질문을 할 거라는 예상을 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읽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우리 회사에 와도 일을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학생들은 누구보다 수능이든 내신이든 지문이 나오면 현대시에서는 어떤 문제를 묻는지, 선대소설에서는 어떤 문제를 묻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걸 학생 단위에서 한다고 하면 기특하긴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경험도 짧으니까. 이걸 줄여주면서 해야 되는 역할이 강사 선생님의 역할이겠죠. 이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학생들이 할 텐데 현대시가 나오면 첫 번째 문제는 표현이에요. 이 국어 문제가 영역별로 나누지만 계열로 나뉩니다. 지문이 나오면 첫 번째는 표현 문제예요. 이게 시라면 시적 표현, 소설이라면 서술 방식, 비문학이라면 전개 방식을 묻습니다. 그러면 현대시에서 표현 문제를 할 때 최근에 문제는 뭘 많이 묻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읽을 때 그걸 볼 테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5개년간 시에 대해서 운율은 묻지 않습니다.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혹은 학생이 읽어서 여기 사문본에 이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은 공부라는 거죠. 그죠? 이 차이가 뭐냐면 야구나 운동으로 치자면 제가 자꾸 왜 야구나 운동 얘기를 하냐면 이 국영수를 제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평가원으로도 일을 했었는데
국영수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학문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귀납적인 공부예요. 모르던 것을 새로 알아가는, 지식이 확장되는, 거칠게 말하면 외워야 되는 이런 공부라면 수학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공부예요. 그죠? 아는 지식을 써서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과천 지역에 오랜만에 왔는데 과천의 맛집이 어디지? 라고 했을 때 목록을 막 외우고 있는 건 영어식의 공부입니다. 경험적 공부죠. 근데 내가 기존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여쯤 있게 찾아가는 게 수학이라면 국어는 퍼포밍입니다. 할 줄 아는가의 문제예요. 절차적인 지식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운동과 유사한 거죠.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학원을 할 때 저희 학원 이름이 통달이라는 학원이었는데 나중에는 국자감으로 바꿨어요. 고려시대 중앙교육기관인 국자감 이렇게 해놨는데 학생 학부모들은 이거 국자감이라고 읽어주지 않고 감자국 이렇게 읽어가지고 막 어떤 때는 주문 배달되냐고 전화 오고 막 그랬는데 통달이라는 말을 전 좋아하는데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통이라는 건 모르는 것을 알게 될 때 통했다고 하는 거죠. 이해력이에요. 근데 달은 그것을 내 몸에 익혀가는 과정이 달이죠. 통이라는 것은 공부의 즐거운 면이에요.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근데 진짜 승부처는 이미 알게 된 걸 지루하게 이걸 익힐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피트니스에 가면 처음에 가면 기계 사용법을 알려주고 재미있죠. 근데 그 사용법을 아는 순간 살이 쭉쭉쭉 빠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알게 된 그 과정을 지루하게 반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될 때 돌아와서 야구로 보자면 영역별로 현대시는 어떻게 있는가 또 소설은 어떻게 있는가 이런 거는 야구라는 시스템은 도대체 뭔가 축구는 뭔가 이런 거라면 유형별 지문 독해 훈련이라는 건 내일 붙는 팀이 두산인데 이 투수는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어떤 공을 승부처로 선택하는가 주자가 2루에 있을 때는 뭘 승부처로 쓰는가 이것에 대응하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줄 능력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현대시는 어떻게 읽는지를 알고 실제로 읽을 수 있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문제 유형별로 읽을 수 있는 것. 그 다음 이제 문제 해결력인데 학력고사 본 적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학력고사 때는 국어의 선지가 문장인 적이 없어요. 학력고사라는 시험은 스타일이 뭐였냐면 좀 거칠게 말하면 다음 중 AS인 표현법은 1번 역설법, 2번 반어법 이런 겁니다. 순전히 지식이에요. 윗글 가의 작가는 1번 윤동주, 2번 김소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수능이 처음 치렀을 때 선지가 문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도 분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이 선지가 의미하는 핵심을 놓치지 않고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국어를 가르칠 때 제가 여전히 연수 안에 이렇게 한 발 담그고 있어서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여러 군데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 전부 다 지문 읽는 연습만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결과적으로만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쉬운 문제는 실수로 틀리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서 틀립니다. 그게 왜 그래요? 여기를 대강 봐서 그런 거죠. 이 문제를 조금 깊이 들어볼 텐데요. 보세요, 여러분. 1, 2, 3, 4 학생도 있는데 학생들은 더 잘 봐야 돼요. 자, 공부를 하는데 문제를 푼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평가하는 과정이잖아요. 교육학에서 평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단평가라고 해서 지금 내 실력이 얼마? 이걸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성평가라고 해서 평가를 통해서 실력을 익혀가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하는 공부는 전부 다 이겁니다. 애초에 레시피도 없고 목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문제를 푼다면 몇 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푼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진단평가가 아니라 형성평가라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난 5시부터 현대시를 공부하는 시간이야.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5시가 돼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죠. 이건 진단평가입니다. 만약에 형성평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시는 어떻게 읽는 거더라? 나는 지금까지 문제를 어떻게 틀렸더라?
잘 생각하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내 목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만이 학습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교에서는 제가 소속팀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재수종합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반의 아이가 선생님 저 요즘 공부가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제 자리 옆에는 늘 학생용 책상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와서 공부시켰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 멈추지 않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학원에서 할 때는 제가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감독으로 치자면 대표팀 감독인 거죠. 와서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익히는 과정은 각자 소속팀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자신의 몫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을 일주일 내내 만드는 소속팀 감독이라면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방법을 듣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걸 연습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대표팀 감독이라면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는 게 중요할까요? 후자가 중요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야구선수 이대영이라고 혹시 아나요? 기아에. 이 발이 빠른 선수들, 발이 빠른 좌타자들은 약점이 항상 바깥쪽 꽉 차게 들어오는 스트라이크가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루로 빨리 뛰려고 하다 보니까 어깨가 열려요. 그러면 바깥쪽 공에 대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치로서. 야, 너는 지금 당장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타격 폼을 바꿔서 효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므로 앞으로 경기에서 아무리 중요한 찬스가 나온다 할 때도 결과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바뀐 타격법으로 너는 해야 돼. 이거 하다가 병살타가 나도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럼 이 선수가 연습할 때 어떻게 하는 것만이 연습일까요? 거울 보고 아 나는 어깨를 잡아놓고 쳐야 돼 라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연습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빠가지고 가가지고 무턱대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특히나 이런 절차적인 지식을 익힐 때 골프에 붙으면 아실 거예요. 안 좋은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점점 더 악화돼 가는 거죠. 좋은 방법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한 이유인 거죠. 국어는 절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줄 때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23번 문제예요. 근데 얘가 3번 이렇게 풀어왔어요. 이건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왜? 이 문제는 다시는 안 나와요. 늘 변형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도 좋은 공부는 우리나라 하나예요. 운전면허 시험. 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국어는 이 취지가 여기 있는 선지를 재료로 해서 이 핵심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공부입니까? 얘는 여기가 맞아서 맞고 얘는 여기가 맞아서 맞고 얘는 요건 맞지만 여기가 틀려서 답이야 라고 하는 것만이 공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 변수가 이런 말은 되게 조심스럽지만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친다고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겠죠. 내가 아무리 해도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하지 않고 책임은 내가 지고 학생은 그만두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학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은 하나 같습니다. 뭘까요? 숙제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숙제를 많이 주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애들이 못 따라왔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여기가 문제인데요. 보세요. 제가 학생들에게 숙제를 많이 주면 학생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냥 해옵니다. 근데 제대로 할게 이렇게 하면 공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생각하는 시간.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변화라는 게 저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매우 귀차니스트라고 생각해요. 언어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고쳐서 문제를 안 겪는 것보다는 그냥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문제를 겪는 게 인간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늦잠을 자서 밤에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서 약속에 늦어. 이걸 경험해도 그러기 위해서 일찍 자기로 결심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학생이 실력이 향상되려면 지금에서 뭔가가 변화해야 되는 거죠. 변화하기로 결심해야 되고 그걸 익히기까지 뭔가를 감수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점이.
그래서 저는 늘 숙제 검사를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국어는 절차적이기 때문에 저는 숙제를 월, 화, 수, 예를 들어서 수업이 금요일이다. 그러면 토, 일, 월, 화, 수, 목 매일매일 단위로 내줘요. 근데 이걸 월요일 날 안 하고 몰아서 목요일 날 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만약에 그렇게 냈는데 네가 월요일 날 수업을 안 했으면 공부를 안 했으면 네가 월요일 날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평가하는 사람이라 아니라 네 평가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네 공부에서 생긴 문제점을 내가 알아야 거기에 내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웃긴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본 날 와요. 시험 잘 봤니? 안 돼요. 몇 점인데 안 돼요. 나중에 시험 잘 보고 보여드릴게요. 이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너 병원에 왜 안 왔어?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요.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올게요. 미친 거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얘는 공부를 안 해 떠들어라고 학생들의 뒷담화를 하는 선생님들 전 되게 싫어합니다. 그건 마치 의사가 요즘 우리 환자는 감기에 걸려 감기에. 그러면 의사가 뭐가 필요한가요? 이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번 오늘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올려요. 올리고 학생들이 그 밑에 매일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합니다. 숙제를. 약간 번거로워도 그게 숙제를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도 1차적이지만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나요? 이 학생이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일주일을 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 공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난 공부했어. 부모님과 자신을 상대로. 쓸데없는 짓인 거죠. 정말로. 제가 좀 강한데 이게 저의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롤이 물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지식 보부상, 국어 보부상, 국어를 팔고 있지만 어떤 학생이 자신의 좋은 꿈을 찾아서 이뤄다니는데 국어가 힘이 되게 해주는 일이 저의 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이걸 가르쳐주는데 학생들이 뭐라 해서 이게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에서 중요한 건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경기예고 때 처음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경기예고 있을 때 학생들이 기숙사학교에서 자습이 11시 반에 끝나요. 그래서 저는 늘 퇴근을 일하다 보면 늦어져가지고 12시 넘어서 퇴근을 했는데 애들의 성적이 하도 안 오르길래 어느 날 자습실에 가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애들의 성적이 왜 오르? 둘 중에 하나겠죠? 나도 하는데 옆에서 다 하기 때문에 상대적 위치가 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절대적인 성취 자체가 오르지 않거나. 그래서 지켜봤는데 지켜보면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23번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이 문제가 안 풀린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원리를 내가 모르고 있거나 원리는 알고 있지만 이 유형에 대비하고 있지 못하거나 이잖아요. 만약에 원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 풀기를 놔야죠. 풀든 안 풀든 그 원리를 모른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얼른 원리를 공부하러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문제를 풀기까지 내가 세우는 어떤 메커니즘을 검증하고 숙련하는 거. 두 번째는 내 약점을 발견하는 거. 여기에 저의 엄청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또 그런 보완책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학생들이 문제 풀기 전에 메커니즘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죠. 두 번째는 문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그 틀린 문제, 내 약점이 이거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이걸 보완해서 장점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건 두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약점을 찾아 헤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약점들이 이렇게 막 모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국어를 못해. 약점만 모아놓고 이러는 거죠. 제가 흥분하는데 이러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 국어 교육이 정교하지 못해서입니다. 중학교 코치처럼 애들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무언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돈 하나 안 되는 시골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면 막 6시간 운전하고 와서 그 학교에서 가서 강의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막.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학교에서 회의를 하고 선생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연락 와요. 와서 특강해 줄 수 있냐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수학원에서 학생들은 열심히 하지만 꼭 부모님하고 학생하고 싸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학생은 일주일 내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가잖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 갈 때 뭘 바라시나요? 휴식, 따뜻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집에 오면 애들 쉬는 것만 보죠.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거죠. 아이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에 마음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계속 이게 갈등인데 저도 제 책임을 면하려면 이런 거고 뭐 숙제를 이만큼 내줘서 아이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성적은 절대로 안 오릅니다. 실력 자체가 오르질 않습니다. 안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끊임없는 테스트만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숙제는 그렇게 카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요. 제가 이걸 만듭니다. 필기장과 약점공책. 맨 뒤쪽에. 제가 늘 있던 교재를 다시 사용하지 않고 학원 상황에 맞서 리뉴얼하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버전으로 제가 만들고 있는데 수업을 하면 일주일치 수업한 내용을 다 필기장에 필기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필기한 내용이 일주일치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해결해야 될 과제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국어하기 전에 항상 그걸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공부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깨를 잡아놓고 치는 배팅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연습할 게 없다. 그러면 대충 치는 게 연습일까요? 치진 않더라도 그 노트를 잘 보는 게 연습일까요? 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노팅을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읽는 것으로부터 구공부를 시작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영역별로 나누어 적게 합니다. 약점공책에. 현대시는 현대시대로, 독서는 독서대로, 영역별로 내 약점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제가 학생들의 지문을 분석하는 인데 학생들이 수능 기준으로요. 이게 국어교육 큰 거니까 수능만 제가 하진 않지만 기출문제 풀잖아요. 기출문제는 지문이 중요할까요? 문제가 중요할까요? 지문은 오히려 나왔다는 점에서 다시 나오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기출문제 수업을 하는데 나온 지문을 정리해주고 있는 건 정말 헛발질입니다. 기출문제는 뭐가 중요해요? 문제 유형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가지고 하는 좋은 수업은 뭘까요? 학생들이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죠. 현대시는 뭐 읽어야 되고 현대수들은 뭘 읽어야 되고 이걸 알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런 수업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해설 수업을 합니다. 이게 왜 답인지, 이게 왜 답인지. 그래서 저는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매번 학력 평가할 때마다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학생들은 저를 믿고 안심하고 있겠죠.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커리는 EBS인데요. EBS는 지문이 중요할까요? 문제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지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전 EBS 2번 풀었어요. 뻘짓인 거죠. 심지어 EBS는 문제실도 좋지 않습니다. EBS를 공부하는 이유는 EBS에 나와 있는 지문이 연계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어떤 학교는 이걸 과해서 1, 2학년 때 올해 EBS를 공부하게 하고 어떤 애들은 고2인데 올해 EBS를 풀어요. 이것도 뻘짓입니다. 그 해당 연도에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1, 2학년이잖아요. 올해 고3이 보는 EBS에 나와 있는 지문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 있는 학생들 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합니다. 그냥. 중학교 때 공을 차듯이. 그러니까 매우 비효율적이고 재미없고 하면서도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국어를 틀리는 결정적인 이유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더 봐야 되는데, 쉬운 문제를 왜 틀리냐? 학생들은 편하게 풀려고 하는 겁니다. 쉬운 문제는 빠르고 편하게. 근데 쉬운 문제라고 해서 편하게 푸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집중력으로 풀어서 어려운 문제처럼 더 빠르고 정확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편하게 푼다는 게 뭐냐면, 확률에 맡기는 거죠. 여기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7, 80%의 확률적으로 푸니까 확률적인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강남F 의대관에서 이제 당직을 해요. 질의응답을 받으면 이제 요즘은 패드로 이렇게 신청해서 쭉 제 밑으로 학생들이 줄 서서 질문하는데 어떤 학생이 옵니다. 선생님, 제가 2번 골랐는데 정답은 4번이에요. 2번이 맞은 건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4번이 왜 답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학생들의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4번이 맞다고 생각하니? 왜 4번을 골랐어? 이렇게 물어보면 A는 제 생각에는요. 얘는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B는 여기에서요. 얘가 국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국어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힘을 가지고 국문과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선생님, 문학은 예술인데 왜 시를 난도질하지? 국문과 뽑는 게 아니니까. 시라는 형태의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소설, 문학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배운 아이들은 훨씬 더 빠르게 풉니다. 여기 있네? 그러니까 국어는 쉽게 말하자면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여기 있는 게 여기 어디 있냐? 숨은 그림 찾기 하다 보면 어려운 거 있죠?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바늘. 근데 그림에 커튼이 있어. 미쳐버리죠? 다바늘처럼 보이죠? 마룻바닥 다바늘처럼 보이고. 이런 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바늘이기로 결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건 바늘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건 첫 번째 지문 분석력인데 구조적 분석, 두 번째는 유형별 분석. 문제 해결에서는 하나만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선지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선지의 핵심을 지문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거. 그 다음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보세요. 문제 풀다가 이거 모르겠어. 지금 시험이 아니라 공부하고 있어요. 모르는데 어떤 애가 3번을 골랐어.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너 3번을 왜 골랐니? 몰라서 찍었어요. 왜? 공부할 때 여러 번 찍으면 찍는 실력이 느나요? 잘 모르겠는데 찍는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판단을 자꾸 내리는 거죠. 모를 때 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이게 공부죠. 그렇지 않나요? 공부할 때 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국어는요, 실수를 전제로 절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고전시가가 약해요. 고전시가 하려면 고조신 때 고대가요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가사까지 수많은 작품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하느라고 한 달 걸렸어요. 근데 수능에서 고전시가 많이 나와야 5문제입니다. 못한다고 5개 다 틀리는 게 아니겠죠? 한 2-3개 꾸준히 틀리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을 들여서 이 2-3개까지 다 맞게 되었는데 딴 데서 2-3개 실수하면 끝입니다. 그쵸? 근데 국어는 실수를 하지 않으면 언제나 실력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국어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알 거예요. 국어가 어렵다는 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5번인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이 몇 %예요? 50%입니다. 50%. 근데 내가 시험을 봤는데 5개. 여러분 이번에 7월 3학년 학력평가가 1등급 컷 예상 점수가 92에서 93인데 이게 가장 표준적인 난이도예요. 1등급 컷이. 그러면 92점 받으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8점이니까 2점짜리 하나하고 3점짜리 2개 정도 이렇게 틀려. 3개 틀렸다는 얘기예요. 3개 틀려도 1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이따 운영을 얘기하는데 어려웠어. 그러면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팠는데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어. 제일 리스크는 뭔가요? 이거 끌어안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제일 큰 리스크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시간 들여 풀어놓고 틀리는 거. 두 번째는 시간 들여서 맞는 거. 세 번째는 시간 안 들이고 틀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하느라고 다른 쉬운 문제들을 못 푸는 게 제일 큰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관한 들 말씀드려요. 전략이 있나요? 없습니다. 뻔히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을 그냥 맨몸으로 부딪힙니다. 항상. 그래서 얘기죠. 아, 다 못 풀었어. 아, 실수했어.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건 마치 부주의한 안전요원과 함께 계속 등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 오늘은 팔 부러졌어. 아, 오늘은 다리 부러졌어. 내일은 목이 부러질 것 같아. 이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문제 풀 때 2번인지 4번인지 헷갈릴 때 이렇게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에 관련해서 도달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여기입니다. 나는 못 푸는 문제가 있을지언정 푸는 건 다 맞아. 아주 명확한 목표입니다. 그건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식의 문제만 남은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2번을 고르려면 만약에 왔는데 제가 4번이라 그러면 제 멱살을 집을 만큼 확실하게 풀어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영상에서 제가 튀어나가네요, 자꾸. 첫 번째 목적은 나는 못 푸는 문제가 있을지언정 푸는 건 다 맞아. 두 번째는 나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다 맞아. 그 다음에 이게 숙련되어서 나는 시간 내에 다 맞아. 이게 3단계 목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 국어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영원한 과제, 국어가 속도가 먼저냐, 정확성이 먼저냐.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이걸 정말 명심해야 돼요. 이 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물 경주를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장애물을 5개 넘고 이 안에 10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쳐보죠. 이 달리기를 하는데 이 중에 내가 뛰다 보니까 얘가 너무 어려워서 얘를 건너뛰고 10분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속도는 되는데 정확성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건너뛰었으니까 10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이 얼마나 얘가 부족한지 평가가 됩니까? 없습니다. 정확성은 평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떤 게 속도 연습일까요? 제대로 넣으면서 아, 오늘은 13분 걸렸어. 오늘은 12분 걸렸어. 이게 연습인 거죠.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는 왜 3번 골랐니? 너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할까 봐요. 여기부터는 연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과목인데 그냥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냥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만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급이라는 게 보통 재중반에서 대표 강사를 하고 이러던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과외를 할 때, 제가 지금도 대치동에서 과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과외비가 1시간에 15만 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하려면 180에서 200. 여기가 대치동에서 최고 수준의 국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앉아서 나를 1대1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저는 어디서 하든지 이걸 조절하지 않고 늘 이 학생들 데려가는 게 목적인데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르친 학생들 1대1로 과외를 한 학생 중에 아직까지는 1등급을 못 맞은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1등급을 못 맞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이 다 뻘짓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3이다. 그러면 고전 시가에서 제일 관건이 되는 게 가사입니다. 이게 해석이 어렵거든요. 쟤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 가사가 있어요. 누구나 알아야 되는. 그게 뭐냐면 상충곡, 면한정곡, 성상별곡, 속미인곡, 사미인곡, 관동별곡, 누항사, 규언가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이 작품이 나오면 지문을 안 읽고 풉니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만 보고 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적 차이가 굉장히 크죠.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안 하고 저는 두 번째, 어려운 가사도 다 20개를 아들한테 익히게 합니다. 그리고 EBS에 나와 있는 가사 익히게 하는 거죠. 이게 준비되어야 수능 풀 준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수능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내신 얘기를 해볼게요. 내신은 정말 중요한 시험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내신 잘하기 위해서. 학교 수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국어 선생님이 산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소문났어. 그렇게 못 가르친다고 소문났어. 근데 이분이 이번에 수능을 출제를 했대. 과외를 하세요, 안 하세요? 무조건 하죠. 출제자인데. 그게 내신입니다.
이 선생님이 학교 수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 출제자예요. 출제자가 하는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어가 1학년 기준으로요. 2학년은 이제 반인데 일주일에 4시간 수업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까지 하면 둘둘 나눴을 때 한 20시간 정도 수업이 이렇게 있어요. 나누면 12시간이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한 30문제 나온다고 쳤을 때 한 수업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봐야 서너 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열심히 들어서 오늘 이 수업 중에 어디가 중요한 건지, 이 선생님이 뭘 강조해야 되는 건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수업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대학 입시라는 게 정시와 수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고3이 되면 난리예요. D- 며칠. 내신이 대학 시험입니다. 내신이 대학 시험이에요. 내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원장님하고 아직도 조율 중이지만 저는 시험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여름에 2학기 진도 한번 뗍니다. 내신이 먼저예요. 그래서 저는 여름 기간 동안에 2학기 진도를 어떻게 떼느냐. 학교가 좀 다르잖아요. 학교별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다 묶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가르쳐주면서 학교에서 있는 시들 다 묶어서 그걸로 연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 진도 한번 떼요. 그래서 아까 적어놨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쓰다가 좀 지웠는데 너무 필기보다도 보세요. 지금 만약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학생이 예비 고1이야. 예비 고1 중 1, 2, 3. 그러면 이번 여름에 제일 해야 되는 건 현대시와 소설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입학하면 교과서에 이게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제일 도입부니까. 그리고 문법의 기초, 품사하고 의문론을 좀 해주면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고1은 2학기 단원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한 번 다. 그리고 그 중에서 2학기에서 모든 단원 중에서 어려운 단원이 있겠죠. 2학기의 포인트는 뭐예요? 중세국어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이거입니다. 이거하고 용비어창가. 이거가 끝내야 되는 거죠. 이번 방학에. 고2의 경우에는 문학인데요. 문학하고 독서인데 고전시가가 관건입니다. 특히 가사 중심으로. 이걸 한번 끝내는 게 이번 여름에 관건인 거죠.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면 저는 시험 기간 전에 또 한 번 뗍니다. 보통 학생들, 학원들이 한 학교만으로 학교 수업을 구성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학생 인원수가 적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신 기간을 따로 두고 앞에는 같이 수업합니다. 그리고 그때 수능 연습을 얼마나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 솔직히 말씀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죠. 저 이것 때문에 최용훈하고 싸우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는 더 조정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오는 걸 봐서 학교별로 수업할 겁니다. 수가 적어도요. 그래서 여러 학교를 묶어서 수업하는 거는 제가 원장님하고 조율 중인데 지향하고 학교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 한번 떼고 개학하면 그때부터 시험 공부입니다. 대학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3월, 4월 2달이면 대학 시험입니다. 심지어 수능은 내신보다 덜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년 점수가 리뉴얼 되니까 내신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 고2 마쳤는데 혹은 내신이 안 좋아. 혹은 이러면 저는 자퇴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페널티를 안고 대학 시험을 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이럴 만큼. 그래서 시험 기간 전에 한 번 떼고 시험 기간 때 떼고 이렇게 해내야 되는 거죠. 여기 온 학생들은 매우 중요해. 특히 고1.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내신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내신과 수능을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국어는 내신과 수능이 다르지 않아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모든 강단에 다 서본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가르쳤고 재종반, 내신, 뭐 다 기숙학원 다 서봤는데 내신만 하는 선생님들의 단점과 수능만 하는 선생님들의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수능 선생님들은 내신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이런 게 좀 부족하고 내신만 하는 선생님은 뭐가 부족하냐? 보세요. 이번 시험 범위에 현대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현대시를 다 분석해도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는다고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를 읽을 줄 아는가를 보니까 낯선 시가 들어오고 전혀 다른 관점의 선지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반면에 나는 이건 공부하라는데 늘 현대시는 난 잘 풀어.
그러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난 현대실 할 줄 아는데.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내공에만 의존할 수 없고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작품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유형의 관점에서 현대시 자체를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1년 때의 중심은 역시나 내신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꾸준히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선 이걸 할 줄 알아야 성공하고 이걸 할 줄 알면 끝인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중에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중요한 학습의 애티튜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좋은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 계속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중에서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니까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훈련을 시키려고 저희 아이 어릴 때 장난감 가게를 데리고 왔어요. 큰데 그걸 처음 들어가니까 애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 데가 있는 걸 지금까지 쓰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장난감이 막 마트에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씩만 골라와. 남매거든요. 아빠가 그게 뭐든 사줄게. 아무리 비싸도. 그 애들이 너무 비싼 걸 사오긴 했는데 사줬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이거 집에 가서 풀러봐야 돼. 욕망을 미루는 훈련을 시켜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당연하지 이렇게 했는데 차에 타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거 비닐 안에 이 안에 있는데 뜯어보지 말라니까 아빠가 미친 사람처럼 왜? 이렇게 한 거죠. 그거 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가니까 집에 와서 집에서 뜯어보는 거죠. 욕망을 미루는 능력인 거죠. 저 자신도 연습합니다. 저는 그거 뭘로 연습하냐면 양치질로요. 양치질이 묘하게 귀찮은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양치질 하러 갑니다. 양치질 하면서 늘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거. 이렇게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남들이 하라고 하는 건 할 필요가 없는데 내 스스로가 나에게 걸어오는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직관의 힘인 것 같은데. 보세요. 4시간을 주고 3시간짜리 과업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온 재밌는 것들을 다 넣어줘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개인 수업할 때. 이럴 때 너는 이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니 요때 시작하는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3시간짜리니까 요때 시작한다고 쳐봅시다. 주로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거 딱 시작하면 이제부터 시계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죠? 1시간 뒤에 해야 되니까. 30분 남았다. 10분 남았네. 그래서 10분 뒤에 합니까? 아니에요. 5분쯤 지나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리 했으면 훨씬 더 좋은 과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한 85에서 90%의 성취로 일을 끝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하자마자 시작하고 여기서 끝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거 다 해놓고 놀겠죠. 놀 때 시간을 볼까요? 볼 필요가 없죠. 그냥 놀다가 문 열면 끝났어요? 이게 조선시대 선비들이 말하는 강호한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 드라마 보면 누가 손님 오면 꼭 난초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바쁘게 사는 인간이 아니야. 일 다 끝내놓고 나는 흥을 즐기고 있어. 라는 거거든요. 한가로. 해야 하는 일을 보다 빠른 시간에 끝내고 선물처럼 찾아오는 그 시간을 한가로움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훈련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어디까지 했니? 이게 아니라 이게 애티튜드의 문제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그대로인데 실력만 오르는 일은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력을 보는 거잖아요. 회사 뽑을 때. 저 같아도 이게 미묘한 말씀이지만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건대, 고대 뽑습니다. 왜? 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딛고 할 확률이 높으니까. 얘는 그래왔던 애니까. 저는 그게 학력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의미가 없는 게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에 대해서 제가 가진 노하우를 다 공개하려고 하는데 메가스터디에서 운영하는 계열사가 10개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학생 수가 한 2,000 정도 돼요. 반이 한 2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개 반이겠죠. 제가 메가스터디 재중반에 있을 때 저희 반이
언제나 연 합격률이 1위였습니다. 제가 그 비결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첫 시간에. 얘들아, 여기가 학교 같지? 학교가 아니야. 너희들이 학생 같지? 학생이 아니야. 너희들은 법적으로 무직, 실업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살지 않고 할 일을 열심히 한다. 무슨 말이냐면 스타벅스에 알바를 가면서 비장하게 각오 안 하죠. 오늘 내가 커피가 뭔지를 보여주겠어. 내가 청소의 신임을 보여주겠어. 이러지 않는다고 그냥 갑니다. 가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바닐라 라떼요 이랬는데 아, 나 바닐라 라떼는 싫은데 이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공부가 언제나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하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해야 할 바를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는 플래너를 만들어서 썼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날 플래너를 쓰게 합니다. 제가 수업하게 되면 학생들한테도 알려줄 건데요. 플래너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뭐 중간과정 생략하고 5시부터 열심히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전화번호도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돼요. 5시부터 6시까지는 수학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푼다. 이렇게.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는 국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푼다. 이렇게 다 합니다. 전날. 그리고 다음 날은 고민이 없어요. 그냥 하기로 한 걸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도 잘하는 사람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6시가 됐는데 다 못했어요. 그러면 6시부터는 뭘 하나요?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건 못한 거예요. 이걸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밀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옛날에 재수할 때 저 재수했는데 공부만 했는데 이거 제가 쓴 방법인데 전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수학을 못 푸는데 따라서 답만 쓰면 되는데 6시가 돼도 놨어요. 이렇게.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6시 다 됐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뒤로는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모 치고 요때는 했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변수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능할 때 저희 아이들은 10시에 학원이 끝나요.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편지를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 애가 집에 왔는데 가방도 없이 그냥 떨렁떨렁 왔어. 그러면 그날 할 공부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뭔가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날 할 공부를 못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씻고 11시부터 12시 이게 비밀인데 이 시간에는 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입생들이 힘든 이유가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라는 건 현재를 위해서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적금을 불듯이 오늘의 시간을 내일의 나한테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오늘을 사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루 종일을 공부했다는 얘기는 난 오늘을 안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존감이 없는 거예요. 난 이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묻는 게 뭐냐면 11시부터 12시까지는 노는 시간이야. 이때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만약에 춤추고 싶잖아? 그럼 네가 하루 다 하고 나서 엄마 앞에 와서 엄마 재수생의 춤을 보여줄게 춤추는 거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하루를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다 하지 못했으면 이 시간에 못한 걸 하는 거죠. 미루지 않는 겁니다. 이걸 이 시간으로 미루니까 이따가 해야지, 내일 해야지, 다음 달 해야지, 재수해야지, 다음 생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플래너를 관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만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도 조정 안 하는 겁니다.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게 되겠죠. 나는 1시간에 수학을 얼마나큼 풀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자신감이라는 말인데요. 제가 진짜 연구 많이 하지 않았나요? 평생 이걸 해왔는데 자신감이라는 말은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믿을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회사에 갔는데 김대리 이거 할 수 있어? 네, 저는 꼭 하고, 이거는 자신감이 아니라 다짐이죠, 다짐. 근데 이대리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졸업 논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 그게 자신감이죠.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함부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왜? 나는 나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획을 짤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짜서 성공하는 경험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반인 거죠. 자신감. 예를 들어서 전 재수할 때 학력고사 100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340점 만점인데 제가 328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죠. 난 당장 대학 시험을 다시 봐도 전 자신 있습니다. 이런 거요. 내가 할 줄 안다는 걸 내가 아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요때 한다고 그러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되면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연하게 공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것도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근데 바쁘시니까 제 전화번호가 제가 학생 상담도 합니다. 부모님들 상담도 하고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살기도 했고 얘가 자기는 엄마 죽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살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상의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같이 필요할 거고 이런 관점에서 저는 학생들을 좀 가르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댁에 가셔서 이 수업을 할지 말지 고민이시겠지만 학원 수업을 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서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중간에 있고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자녀들의 말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는 또 자기 합리화가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든 수업이 1대1 수업이 아니니까 여러 명이 하는 수업이니까 딱 맞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을 때 계속 저 맞는 걸 찾아 헤매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큰 문제가 일으킨다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 전에 조정하는 과정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으세요. 항상.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가서 문제가 정확히 뭔지. 문제가 뭔지를 찾아가는데 문제를 모르고 있어. 그러면 끝이죠. 이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문제를 들어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서로 조정할 수 있는지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이 아이를 두고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이제 드리면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이제 학교와 학교의 구분 없이 학년별로 이 교과서에서 2학기 단원인 걸 다 모아서 현대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특강을 운영할 거고요. 여기 학교가 4개 학교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원래는 제가 화요일과 수요일 날 이제 개학 후에 출강하기로 했었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학교가 4학교인데 이틀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원래대로 하자면 4일이 있어야 4학교에서 1, 2학년, 1, 2학년 이렇게 수업이 개설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4일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3일을 내게 될 텐데 그래서 학생 수가 좀 적거나 이렇게 되면 2학교는 합반이 되거나 아니면 한 학교를 선택해서 개설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로 보자면 과천외고하고 과천중앙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실제로 뭐 오셨다고 수업이 개설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개설되는 걸 봐서 하겠지만 기본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학생들에게 지문 분석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시험을 운영하는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일 카페를 통해서 숙제를 보고 점검을 할 거고 그리고 오답 노트를 통해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갈 거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하고 저는 사실 좀 이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어교육께서 사실 저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을 저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학원에서도 제가 가서 면접을 했는데 저하고 수업을 하자고 얘기를 안 한 학원도 없었고 그렇지만 제가 정교화는 하겠지만 아이들 대상으로 나의 커리어를 높이고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학생과의 조율 끝에 뭔가 적절한 방법을 여러 명이지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예비 고1이요? 아, 학기 중에요? 방학 특강 예비 고1도, 예, 네. 아,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3년 전에 한성과학고 학생을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 디자인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더니 자기 딸이 잠실여고 이제 입학하는 중3인데 얘를 고3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전 그 당시는 고3과 재수생만 가르쳤는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어는 초기에 끝내야 되는 과목이더라. 왜냐하면 1년 때 영어 수학을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지 않잖아요, 영어 수학이. 그러니까 3학년 때 가면 영어 수학 해야지, 국어 해야지, 사탐과 탐해야지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근데 1학년 때 국어를 하면 수능 대비도 계속 해갈 수 있고 좀 뒤가 헐거워질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중3 마친 학생을 고3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친구가 이제 잠실여고 가서 계속 내신 1등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어려운 모의고사가 이감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리 어려운 모의고사를 줘도 늘 95점 이상이에요.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80분에 안 끝나요. 그렇게 1학년을 마쳤어요. 그러면 2학년 때, 3학년 때 2년간 시간을 줄여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즘 대치동의 트렌드는 중3 마치고 국어하는 트렌드입니다. 기본기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험만 치는 거죠. 그리고 내신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미 1, 2학년은 망한 거냐? 그건 아니고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의 기본 원리를 포함해서 제가 내신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플래너를 쓰고 남은 시간은 만약에 시간이 남았다 하면 쉬면 되나요? 플래너를 쓰고 그렇게 쓴 다음에 할 일을 만약에 시간 안에 시간을 남기고 다 끝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해줄게요. 제가 재중반에 있을 때 10시 그 노원 강북매가 대성은 제일 넘버원이 강남 대성이지만 강북은 대성하고 경쟁을 피해야 되니까 강북매가 1번이거든요. 거의 끝나면 재종원 선생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유흥가 다니면서 애들 잡아내는 일이에요. 술 마시나 노래방 가나 이렇게. 근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할 거 다 했는데 노래방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과제를 너무 멀리 두면 보이지도 않고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오늘 밤에 내일 할 걸 딱 정해놓고 내일 하루는 그냥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딱 해놓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플랜 중에 고2 저의 고2인데요. 네. 그러면 여러 과목이 있는데 지금 이 국어의 비중을 어떻게 두고 잡으시는 건지. 고2의 비중은요? 국어의 비중. 지금 말씀해주신 비중이 뭐 매일 뭐 숙제를 내주시고 뭐 피드백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하루에 여러 과목 중에 네. 비중을 둘 때 어느 정도를. 아, 무슨 말씀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얘기가 좀 딥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전 학생들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목표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어느 대학, 어느 학과인 거냐. 그리고 그건 계속 대학생일 수는 없으니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제 제자 중에 자기는 이번에 원서를 쓰는데 숭실대학교 신방과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니? 그랬더니 PD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PD 중에 숭실대 신방과 출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대학에 다 있어요, 신방과가. 얘 위로 한 3,000명 있는데 걔들 다 날리고 얘를 써야 될 이유가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이 친구는 PD 되려고 숭실대 신방과 가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뭐가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거기로 진입할 때 어떤 게 최상인가, 마지노선은 어딘가. 이 마지노선이 내 삶의 목적일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왔을 때 이게 섰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얼마큼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냐, 인간은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정하고 나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면 내가 국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제가 뭐고 약점이 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봤을 때 문법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문법은 좀 시간이 들여야 되니까 또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과제가 분명해지면 그걸 주어진 기간에 나눠서 계획을 세워봐야 될 거고. 그랬을 때 하루가 부족해. 그러면 여기 학생이 있지만 제가 재수할 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24시간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딱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를 30시간으로 썼습니다. 시계 뜯어서요. 바늘을 1부터 15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루가 30시간이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1시간에 끝내야 되는 걸 사실은 40분, 45분 이럴 때 끝내고 살았겠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에 그 목표에 나를 어떻게 던질 수 있는가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매우 객관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루가 있는데 얼마큼 할 수 있냐가 아니라 내 목표를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까지 가려면 10개를 해야 돼. 근데 9개를 했어. 그러면 9개가 대결한 게 아니라 8개든 9개든 못하는 겁니다. 안 괜찮잖아요. 이건 뭐 고민할 여지도 아니죠. 나는 10개를 했어야 돼서 이뤄야 되는데 1개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따야 되는데 80점 합격인데 78로 떨어지나 76으로 떨어지나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한 것을 상담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주어져 있는 시간 한 과목만 있는 게 아니니까 수학 뭐 이렇게 할 텐데 기술적으로는 이래요. 영어 2시간, 수학 2시간, 국어 2시간 이렇게 공부하면 평범해지잖아요. 그래서 도약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국어다 그러면 하나 내 이렇게 좀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계획을 세울 때. 또 하나는 비현실적으로 각 과목별로 해야 되는 걸 다 모으면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만고만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또 궁금하신 게 있나요? 사실 요일이 언제예요? 지금 방학 중에는 화요일하고 수요일이고요. 학기 중에는 월요일, 방학 중에는 지금 수요일, 화수고요. 학기 중에는 월요일에도 지금 열까 말까 의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5시부터 8시 반, 8시 반부터 10시 이렇게 두 타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는 2시간 반 하고 뒤에 30분은 테스트하고 과제하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수업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공부하라고 주는 겁니다. 자세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일단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저를 따라오면 성적이 오르는 이유가 아주 분명한데 이런 거예요. 학생을 여기로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서 이번 주는 제가 여기까지 데려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 온다고 얘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가 이걸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만들어 와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예전에 분당에 수업을 할 때는 처음에는 뭐 민사고, 상상고 이런 애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느 날 개원예고, 피아노하고 이런 애들이 깔깔거리면서 5명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수업해달라고 했는데 걔네들을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학생이 몇 등급인지 상관없이 예체능이나 그러니까 예술이나 체육을 하는 애들이 오면 이 친구들 최소 2등급으로 딱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 학원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번 주에 쳐와 그러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쳤든지 상관없이 쳐야 숙제를 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공부는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이만큼 풀란 얘기는 내가 가르친 방법을 익혀와인 건데 그걸 못 익혔어도 요만큼 풀었으면 1시간 공부했으면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아니 하느님의 위에서 지켜보다가 얘는 1시간 했으면 이런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몇 시간을 했고 얼만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방식을 내가 익혔는가가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체능 하는 아이들은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너희 문제 풀면서 요거 익혀와 그러면 다음날 선생님 저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면 숙제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공부했으면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좀 제가 또 흥분하네요. 여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 한편쪽이 답답하시잖아요. 우리 애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수업을 하는지 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고요. 이게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부모가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롤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선생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불행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좀 되시면 연락하시고 만나서 제가 얘기 좀 들어볼 수도 있고 부모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까 학생 플래너 필요하면 얘기해 보내줄게. 파일을 보내줄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혹시 네. 이게 개설이 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학원 수업이랑 맞물리면 못하는 게 되는데 혹시 주말에는 수업 생각이 없으신 거죠? 주말에도 제가 수업을 하고 있어서 네. 근데 네. 지금 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 다른 과목을 듣고 있는데 그걸 겹치는 경우는 없겠죠? 같은 학원인데 과목 따라 겹치는 거는 어떻게 그걸 실장님 어떤가요? 네네. 네. 겹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제가 연락처 드렸잖아요. 연락 주시고 꼭 수업을 제 실장님이 지켜보시고 있어서 좀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여기 수업을 안 들은 거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의논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그러면 방학만 하시고 학기 중에는 안 오시고. 중학생은 네. 공부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에튜드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노선은 중3 겨울방학에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이번 연방 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돼요. 최소한 그때는 해야 되니까 방학 때 하고, 네, 학기 중에는 뭐, 이제 개설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상으로 그때도 뭔가를 하고 싶으면 제가 뭐 교재를 또 드릴 수 있어요. 교재로. 그러면 예비 고민을 중3 중학생들은 여름방학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좀 무책임하니까 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름방학에 수업을 하고요. 여름방학에 수업한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 교재를 사라는 얘기인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래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럼 몇 회 정도가 될까요? 중3이 당할 내용이 상황이 3회, 5회 네, 그렇겠죠. 3, 4회 정도 되겠죠. 네. 만약에 학원을 다니면 네. 학원에서 하는 거 외에 따로 그거를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만 하는 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메가스터디를 나오게 된 원장하고 싸우게 된 내용인데 이게 아셔야 돼요. 메가 종합반에 오면 이제 아픔이 있는 부모들이잖아요. 애들 재수시키고. 그래서 보내면 학원에서 다 해줄 거라고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많은 재종반이 그런 걸 하는데 수업 시간에 프린트를 못 주게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프린트를 수업 시간에 못 주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업 시간에 해소가 다 안 돼야 뒤에 특강을 들으니까. 그리고 문법을 어렵게 가르칩니다. 엄청 어렵게. 그래야 특강을 들으니까. 그래서 특강을 많이 듣는 선생님들을 일탈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특강을 안 깔았어요. 수업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너 때문에 애들이 특강을 안 들어.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뭐라고 하냐면 넌 실력이 없으니까 괜히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실력이 있는 걸 보여주겠다고 문법 특강을 깔았는데 400명 왔어요. 그리고 한 달하고 접었습니다. 특히 문법도 그런데 문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할 게 많기는 하죠. 사탄만큼 있는데 수능에서 5문제 나옵니다. 문제 유형도 뻔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문법 수업은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올 땐 이 유형이고 이걸 알려주는 게 좋은 수업이지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저 끝에 있는 것까지 다 알려주는 게 좋은 문법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의 국어는 다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걸 들었는데 너 또 이것도 들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운영을 할 거예요. 말이 좀 길어졌네요. 개강은 며칠? 시험 개강이 언제죠? 23일 네. 고1 23일, 고2 23일, 외고는 24일. 네. 제가 사실 저희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수업을 놨었어요. 1년 동안 살림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애들이 아빠는 필요 없고 아빠의 돈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수업을 해가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 과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강사들이 움직이는 시즌은 아니거든요, 사실. 재종반 대치동에서 강사들이 움직이는 시즌은 이제 수능 끝난 걸 앞두고 한 10월부터 이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혹시 아시겠지만 저는 기존에 어떤 틀이 있어서 여기서만 가르쳐라 그럼 전 못 가르칩니다. 제가 고민해서 커리큘럼도 짜고 대응하고 이렇게 해야 저는 제가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 원장님도 왔을 때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 걸 보장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어와 관련해서 학생들에 좀 도움이 되려고 그리고 사정도 좀 알고요. 제가 경기외고에 있었기 때문에 분당에서 수업했기 때문에 과천 학생들이 수업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과천외고 제자들도 좀 있고.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9시 10분. 없나요?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와서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근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연수원에서도 강의를 했거든요. 그럼 제 연수 강의가 늘 평가 1위였어요. 선생님들이 다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일도 다 줬어요. 학교에 있을 때는. 공유했습니다. 한글 파일로 다 공유했어요. 근데 그걸 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하려면 오늘 가셔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든. 그래서 오늘 들었던 개인적인 생각과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생각에 대해서 혼자 고민도 해보시고 아이와 고민도 해보시고 사실 이렇게 아버님 어머니 같이 오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의논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바로 등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그래서 그래야 잊혀지지 않고 뭔가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서 오셨을 텐데 아무쪼록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학생이 꿈을 이뤄가는데 좋은 기회들이 있길 바라고 여기 온 학생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꿈을 꼭 이루기를 바래. 감사합니다.